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의 부가세 신고에 관련해서 학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 부가세 신고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프로세서, 그 다음에 관련된 부가세 신고, 그리고 회계 처리까지 연결해서 내용을 한번 볼 건데요. 대손세액 공제 대상자, 즉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얘기 드리자면 대손이라는 것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도 있고 공제가 불가능한 것도 있기 때문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는 우리가 직접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는 미리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짚고 넘어갈 확인하고 갈 단어는 바로 대손입니다. 우리가 대손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 채권이죠. 외상 매출금이나 바드럼이 있을 때 그 외상 매출금 바드럼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대손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매출한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제품 매출 1,000원짜리 매출한다라면 부가세를 받게 됩니다. 10% 100원이죠. 외상 팔면 외상 매출금에서 1,100원 들어가는데 이 매출 채권 1,100원 요거부터 이해를 조금, 이 1,100원 안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가격, 물건의 값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매출 채권인 외상 매출금이 못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데 그때 세액,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고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해가 되려면 부가가치세 특징부터 먼저 이해가 좀 되셔야 될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 특징 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매출할 때 발생한 매출세액을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업자한테 전가를 해서 매출세액을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할 건 간접세에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는 돈을 받아서 내는 게 맞지만 받아야지만 내는 건 아니고 만약에 물건을 매출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10% 매출세액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 징수를 해야 된다. 공급일이 속할 때 해당 세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외상 거래일 때 지금 우리가 설명한 이 예제처럼 돈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는 납부를 하셔야죠. 내야 합니다. 받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내는 게 맞지만 외상 거래여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받을 거니까 매출세액은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출세액을 납부를 해놓고 난 뒤에 물건 외상일 때 거래처가 상대방이 파산, 부도,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외상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대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부가가치세인 세액이 왜 문제가 되냐? 외상매출금 1,100원이 못 받게 되면 물건값 1,000원 못 받는 건 이것도 억울한데 부가가치세 100원도 못 받았단 말이야. 난 이미 부가세를 냈다라는 거죠. 받을 거라고 가정하고 부가세 납부를 했는데 못 받게 된 거야.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내가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받을 수 있다. 그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정리하자면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채권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 그 대손된 금액에 대한 세액을 뭘 해준다? 공제를 해준다. 그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매출 채권 외상 거래가 있다. 부가세를 받지 못했다. 근데 납부를 했다. 거래처가 파산돼서 이 매출 채권이 회수 불능이 되었을 때 못 받게 됐을 때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대손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앞쪽에서 학습했던 거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나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는 시점에서 전표 입력할 때 이것이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은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이다. 라는 걸 적요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적요 매입 시점에서 적요 관리 통해서 바로 부속 서류 작성을 했지만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매출 시점에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출하고 난 뒤에 채권으로 외상으로 근데 시일이 꽤 경과되고 난 뒤에 못 받게 되었다. 못 받으니까 세액 공제 받아야 된다. 그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고요. 대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공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되지
않느냐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공제 대상이 된다 가정하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고 관련된 회계 처리와 부가세 신고서까지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대손세액 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론적인 내용이 정리가 되셨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대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라 대손 발생한 것 중에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게 따로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공급받은 사업자의 사망, 파산, 강제 집행, 회사 정리, 소멸시효 완성. 이 말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거래처에 대해서 채권을 받을 돈이 있는 거래처가 실제로 대손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수표나 어음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났다고 해서 바로 공제 가능한 건 아니고, 부도라고 하는 건 어음을 들고 은행에 갔는데 통장에 돈 없는 상태죠.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도, 2차 부도, 최종 부도까지 나야 되는데 그게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났다라고 한다면 6개월이 지나야 대손세액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공급일로부터 10년. 요 부분이 중요한데, 원래 예전에는 공급일로부터 기준적인 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5년에서 현재 10년으로 올해 2020년도에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책이나 예전 문제를 보면 5년 기준에서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할 때까지 확정된 대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10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이니까, 자, 매출했다? 그럼 만약에 10년이 지나버렸다.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하고 난 뒤에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면 적어도 10년 안에 10년 정도 못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거죠. 못 받는다 인정을 하고 대손처를 하셔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30만 원, 금액이 좀 작죠? 30만 원 이내에 소액 채권이 6개월이 경과하면 바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이 또한 조금 전에 기준이 5년에서 10년 바뀌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 금액도 원칙적으로는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 문제를 풀거나 예전 교재를 참고할 때는 반영을 조금 신경 써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얼마를 공제를 해주냐? 대손된 금액 중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아니라 전체 대손 금액에 대해서 110분의 10, 이게 부가가치세죠. 총 금액을 110 공급 대가로 보고 그 중에 10 부가세 부분만 공제가 된다. 중요한 건 예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확정 신고 때만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실무적으로도 대손 처리하는 건 예정 때는 잘 안 하고요. 확정 때만 합니다. 더불어서 거래처에 대해서 담보가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 경우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담보가 있거나 저당권이 있을 때는 다른 건 몰라도 부가세만큼은 회수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거래처가 부도가 났을 때 부도일 이후 공급분,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9월 1일 날 부도가 났다. 그러면 9월 1일 전에 매출한 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9월 1일 이후에 매출한 건 세액 공제 받을 수 없다.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 물건을 파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말이에요. 부도 나고 난 뒤에 팔면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고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 났을 때는 부도일 이전에 공급한 것만 가능하고 부도일 이후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매출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대손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1차적으로는 대손세액 공제 대상 여부, 바꿔 말해서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한다는 자체는 난 이미 공제를 받겠다라는 건데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작성이 먼저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대손세액 공제가 받을 수 있냐 없냐, 대손이 발생했을 때 세액 공제가 되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해서 공제가 될 때만 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은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 공제 대상에 대한 유형은 암기를 조금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세 과세표준 매출세액에 보면 8번행에 대손세액 가감이라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금액에 들어가서 매출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건데 대손이 발생하면 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붙어서 매출세액에서 차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제 조건의 이론 예제 하나 보시고 넘어갈 건데요. 공급일이 2010년 2월이다. 2월 10일에 외상을 매출했다. 그럼 이 경우에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면 대손 사유가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야 되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가 발생했을 때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면 공급 일자로부터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5년이었으나 현재는 몇 년이다? 10년이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매출했다면 2021년 10년이 경과하는 날이니까 21년도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되고요. 거래일 자체가 2월이니까 요건 1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10년이 지나는 날이 포함되는 1기 확정에 대한 신고일이니까 1기니까 6월 30일까지다. 6월 30일이 아니고요. 1기 확정 자체가 6월 30일까지이고 그걸 신고를 언제 한다는 거 7월 25일 날 신고하죠. 따라서 공급일이 2010년 2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 대손세액 공제 받으려면 10년이 경과하는 날 2021년 1기에 대한 신고일이니까 7월 25일 4번이 답이 됩니다. 요건 이해를 조금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반드시 10년이 지나는 확정 신고일까지 대손 처리를 하셔야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에 관련된 분계를 우리가 예제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제품을 팔았을 때 어떻게 분계할 거냐. 판매한 시점의 분계, 회계 처리. 두 번째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이냐. 혹은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회계 처리에서 하는 경우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우리 회사의 완성 제품 220만원 여기 나온 이 220만원 금액 자체가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 포함이죠. 그러면 공급 가액 200만원의 부가세가 20만원이라는 뜻이고 외상으로 팔았다, 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세무 구분은 과세, 매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들어갈 거고요. 금액은 200만원. 이 제품 매출 200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부가세 20만원 나옵니다. 외상으로 팔았다면 외상 매출금에서 220만원 들어갈 건데 첫 번째 매출의 분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을 설명드린 건 아닙니다. 자, 매출은 기본 분계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여기 있는 이 외상 매출금 220만원에 있는 부가가치세 20만원이요. 이걸 원칙은 받아서 내는 것이 맞지만 간접세니까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가세는 계산해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거래처가 상기 외상 대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파산나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대손 처리를 한다랍니다. 그러면 대손 처리하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했다는 말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니까. 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외상 매출금이 못 받게 됐다. 자, 외상 매출금 220만원을 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회계 처리는요. 대손이 발생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대손에 대비해서 모아놓는 계정 과목이죠. 대손 발생했을 때 충당할 수 있는 돈, 대손 충당금을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건 대손 상각비로 가는데요. 자, 대손이 발생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죠. 그리고 세 번째,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예제 문제는 매출했고 채권에 대해서 대손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대손수익 공제 신고서 작성은 저희가 잠시 뒤에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볼 거고요. 220만 원 중에서 첫 번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니까 내 돈이 아니라 받아서 내야 되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부가세 20만 원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들어가겠죠. 220만 원의 매출액 이 공급 대가 중에 부가세 20만 원 있고요.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자,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 대손을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에 충당금이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에 충당금 먼저 상계 처리하고 부족한 돈에 대해서 대손 상각비 50만 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충당금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회계처리 보셨고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상기 대손 처리한 금액을 회수를 한다. 다시 하기해서 못 받을 것 같아서 대손 처리했는데 돌려받았다는 말은 그 대손 처리한 걸 취소를 시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전액을 회수했다면 차변에 현금을 돌려받을 건데요. 전액이니까 220만 원 돌려받겠죠. 그러면 대손 발생했을 때 부가세 공제 받았는 거 돌려받았으면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매출세 예수금이죠. 이 부가세를 개내셔야죠. 개내고 단기 거라면 차변의 대손 상각비 50만 원 원래대로 환원시키시고 대손 충당금 150만 원도 환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발생 붕괴를 뒤집어서 역붕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대손 발생한 것을 회수니까 발생한 걸 회수니까 발생했던 걸 취소를 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대손 발생할 때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한다? 그럼 회수는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을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발생할 때도 작성하지만 회수할 때도 작성을 합니다. 차이점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이미지가 보이시는데요. 좌측에 보면 대손 발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대손 사유, 파산, 부도, 그리고 기준일, 대손 확정일, 대손이 발생한 금액, 저희는 지금 22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고요. 그 중에 부가세 20만 원 거래처 작성하시고 나면 세액 공제 가능한데 얼마 공제가 되냐? 2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에 대한 발생하는 회수를 했다. 이 실무하는 분들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 잡혀져 있으면 대손 발생은 대손 발생에 작성하고 회수는 이 대손 변제에 작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노 아닙니다. 대손 변제는요. 대손 변제는 매출 채권이 아니라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지급엄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고 대손 변제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대손 발생이 기본 작성이라면 대손 회수는 발생에 똑같이 작성하는데 대손금과 세액이라는 금액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다 그럼 공제를 받겠다는 거고 회수를 했다라는 건 발생한 걸 취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금액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대손이 발생하거나 대손금을 회수하거나 둘 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된다. 대손 발생란에 플러스 금액 갈 건지 마이너스 금액 갈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예시 한번 보실 건데 대손세액 공제 대상세 부가세 신고가 나오는데요. 부실전자가 부도가 났답니다. 6월 29일 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았대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채권 자료가 나오고요.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손세액 공제 신청을 하고 한다. 현재 날짜가 12월 30일입니다. 이게 실무적으로는 조금 판단하실 게 대손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무조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문제는 부도 났죠, 부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음 같은 경우가 부도가 나거나 하면 6개월 지나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문제는 그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6월 29일 날 금융기관 부도 확인하고 12월 30일자로 작업을 하라 그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
2월 30일 날 매출했고요. 매출하고 난 뒤부터 6개월 아니에요. 부도는 부도 발생하고 6개월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냐 라고 묻는다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저희가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명령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2100번 3일전자에서 부가가치세에서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 실행을 하시겠습니다.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에 보면 대손 발생이 있고 대손 변제가 있는데 결과론 차이점은 대손 발생은 매출 채권, 대손 변제는 매입 채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대손 발생에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부터 12월 기준에서 작성을 할 거고요. 대손 사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희 집 예제 문제는 부도 6월이 경과한 것이다. 대손 기준일이 언제냐? 부도난 기준일이 6월 29일이죠. 2020년 06월 29일이고 실제로 대손이 확정된 날짜 2020년 12월 30일 다시 하면 기준일에서 6개월 지난 날짜가 자동적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 대손된 금액은 공급가액과 세액이 합해진 금액이죠. 우리가 외상파라는 금액입니다. 현금이 있다. 그건 포함되지 않고요. 매출 채권이니까 외상 금액인 660만 원.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660만 원이 대손 발생해서 나는 6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거래처는 부실전자죠. 부실전자 조회하셨고요. 기본 내용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60만 원 중에서 60만 원에 대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부가세 신고서에 이기 확정 10월부터 12월에 들어가시면 데이터가 조회가 되신다면 8번에 대손세 가감란에 보면 6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너스 60만 원이 들어가 있으시죠. 마이너스 60만 원.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는 금액이 플러스 금액 60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통해서 60만 원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데 부가세 신고서에 가면 공제받기 위해서 매출세액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대손세액 가감되는 금액이 지금 마이너스 금액이 떴습니다. 이건 우리가 입력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반영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서 세액 공제 신고서에 작성을 하면 여기에는 플러스 금액이 내가 공제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공제 처리를 하고 나면 부가가 신고서에는 금액이 마이너스로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하실 일은 관련된 회계 처리죠. 저희가 전부 입력은 안 할 건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차감한다라고 한다면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부가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순서대로 입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일 위에 올라가고요. 부가세 60만 원 중에서 먼저 상계 처리하고 부가세부터 세액공제 받으시고 나머지 600만 원 가지고 충당금과 상각비로 가는데 사실은 이 대손 충당금 금액은 실제 문제에서 충당금이 얼마가 있다라고 문제처럼 지금 우리 보다시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충당금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찾아야죠. 현재 날짜가 12월 30일이라면 12월 30일자에 합계 잔액 시산표 찾으셔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전체 메뉴 메인 화면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12월에 30일자로 조회하셔가지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료 자체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어음이라면 받을 어음이라면 대손 충당 금액이 달라지겠죠. 요거는 정리를 조금 해두실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걸 확인하셔서 점표 입력을 하셔야 된다. 언제 날짜 기준에서 대손이 확정된 날짜 12월 30일 기준에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일반 전표에 날짜 12월 30일 날짜 기준에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먼저 빼겠습니다. 외상 매출 660만 원이었죠. 거래처는 부실전자였고요. 전체가 660만 원. 이 중에서 차변에 대손색 공제 신고서 실제로 작성을 해서 60만 원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부터 먼저 갑니다. 부가세 예수금이겠네요. 대급금에도 상관은 없지만 매출세액을 대변에 들어갈 매출세액을 차변으로 차감을 시키겠다. 60만 원 부가세 상계시키시고 다음 차변에 대손 발생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죠. 대손 충당금은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니까 외상이 108번이니까 109번으로 가는데 이 금액을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틀릴 수도 있다. 왜? 합계 잔액산표를 직접 확인하셔서 합계 잔액산표의 대손 충당금이 아까 얼마 있었냐면 180만 원 외상에 대한 충당금이 그 금액을 작성을 하시고 차이 나는 금액만큼 그 금액은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셔야죠. 대손 상각비. 판매 관리비입니다. 835번 대손 상각비에 42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시산표에서 다시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요.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차변도 180만 원, 대변도 180만 원, 결론은 잔액이 없는 상태가 되죠. 잔액이 제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금액을 잘못하게 처리를 하면 충당금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이상하게 다르게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손 사유, 기준일, 확정일, 금액 넣어서 작성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앞에 예제 설명을 드렸듯이 대손 발생은 이렇게 하면 되지만 만약에 대손금을 회수를 했다라면 발생란에 똑같이 작성하되 금액에 마이너스만 그려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될 때 기억할 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는 플러스 금액 외 공제를 받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매출세액이 차감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0으로 부가신고세는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다. 요거는 구분을 조금 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그러면 작성 예제 한번 검토를 해볼 건데요. 아래 내용을 토대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기 확정 기준인데 지금 보시는 내용은 보편적으로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유형을 제시를 하고 자료 확인해서 하단에 신고서 작성하라 라는 건데 1기 확정이니까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강서상사에 2019년 7월 1일 제품 매수로 받은 어미 110만 원 있다.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 대가죠. 2019년 9월 1일 부도 처리된 걸 확인하고 6개월 지난 시점이 2020년 3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매출했다? 매출한 일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9년 9월에 부도 처리했다면 6개월이 지나야 된다. 맞죠? 6개월 지난 시점인 3월 1일 대손이 확정되었다니까 자, 대손 사유는 부도될 거고요. 6월 경과입니다. 대손 기준되는 날짜는 2019년 9월 1일이 되고 실제로 확정된 날짜는 2020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대손된 금액은 총 금액인 11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고요. 대손 세액은 10만 원 되죠. 110분의 10 부가세만 공제되니까 거래처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공제받는 금액이 얼마가 나와?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겠죠. 이 10만 원의 금액은 공제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신고세에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서 상사거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 안국 상사거 한번 볼까요? 거래처가 파산돼서 2018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10월 1일 대손 확정되었답니다. 대손 처리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대. 이미 마이너스를 받았어. 그런데 그 외상 매출금 550만 원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2020년 5월 3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금 뭐했다? 회수했다. 이 거래는 대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발생한 대손건에 대해서 지금 회수를 했습니다. 돌려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대손 발생의 사유는요. 그 사유에 보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를 선택하시고 대손금 회수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사유는 뭐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적당히 선택하시면 되고 언제 회수했냐? 2020년 5월 3일로 작성합니다. 확정된 날짜도 회수한 날짜 2020년 5월 3일 작성하시고 전체 금액이 550만원에 부가세 50만원이죠. 그러면 잘 보시면 위에 거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저희가 지금 두 개를 입력하고 있는데 110만원, 550만원, 10만원, 50만원 이렇게만 넣어놓으면 뭐가 대손 발생이고 뭐가 대손 회수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발생은 그냥 입력하지만 회수는 금액 앞에 뭘 달아줘라? 마이너스를 달아줘라. 뒤에는 거래처 작성하시면 되세요. 그럼 내가 10만원은 발생이니까 공제를 받고 50만원은 회수니까 걔 내셔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공제 받는 거 10만원, 대손금 회수해서 걔 내는 거 50만원, 결론적으로는 40만원의 돈을 걔 내셔야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발생 10만원 하나, 회수 마이너스 50 하나라고 작성하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마이너스 40만원이 뜹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못 받겠다.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부가세 신고서는 어떻게 가느냐? 대손세액 가감란에 40만원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없이. 그럼 매출세액이 커지겠죠. 매출세액이 플러스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손 발생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지 마시고 발생과 회수를 같이 이렇게 조금 공부도 하시고 학습도 하시고 실습도 연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에 신고서에 들어가서 실제로 작성하는 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정리해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다음 보실 내용은 실제 우리 TAT 2급 시험에 출제된 문제 형태를 하나 볼 건데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고 나오고요. 1번 자료가 나옵니다. 두 번째 자료가 나옵니다. 매출이 2건이다라는 거죠. 골프 장갑, 골프공. 세금 계산서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저희 평가 문제에 보면 첫 번째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오시죠. 근데 이게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건수가 1번 자료와 2번 자료 두 개인데 이걸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냐라는 판단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1기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라. 사실은 공제 신고서만 하시면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이죠. 네. 확정 신고서 반영해라. 전자 신고 세액 공제. 전자 신고 세액 공제는 저희가 뭐 따로 설명할 거여서 저희가 다음 시간 나올 내용에서 요거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건너뛰는 걸로 하고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시면 부가세 신고서는 자동 반영이 될 건데 거래가 두 건인데 첫 번째 자료 1번 주식회사 영천건 2017년 12월 29일 어음에 대한 부도 확인을 받았다. 자, 12월 29일 날 부도 확인 받았다면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되거든요.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12월 29일에 어음 부도 확인을 받았다면 적어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1기 확정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 날짜가 6월 30일이죠. 6월 29일 12월 29일이니까 6개월이 완전히 경과하셔야 된다. 요 조건과 자료 2번을 보면 18년 3월 20일 3월 20일에 부도 확인 받았다. 두 가지 조건이 있으신데 날짜 자체가 하나는 18년 3월 20일이고 하나는 17년 12월 29일이다. 현재 날짜가 2018년 1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7년 12월 29일에 부도 난 거는 현재가 1기라면 확정이니까 마지막 날짜가 6월 30일이죠. 대손세액 공제 신고 자체가 예정 때는 공제 못 받고 확정 때는 받는다. 우리가 1기 확정 신고를 하겠다라고 예제 문제 확정 신고를 하겠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기 확정 신고 자체가 6월 30일이시다. 그렇다면 자료 1번은 6개월이 딱 6개월 지났으니까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자료 2번은 3월 20날 부도 나고 18년도 1기 확정이라면 6월 30일까지 6개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천 스포츠는 세액 공제 대상이 되니까 작성을 하셔야 되지만
세종상사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자료가 2개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을 조금 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문제에서 자료 설명의 3번에 보면 우리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받을 수 있냐? 10,000원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올 거니까 조금 아껴뒀다가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저희가 이번 시간 대손 세액공제 신고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매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염두 구분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고서 자체는 그게 뭐 작성 어렵지 않으니까 회계 처리와 연결해서 내용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 스마트의 실무 버전을 보면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가 부속 서류 자체가 여기 첨부 서류 상단에 보면 첨부 서류에 여기에 나옵니다. 대손 세액 공제 신고서를 실행을 하시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교육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 동일합니다. 대손 발생, 대손 발생은 매출 채권이고 대손 변제는 매입 채무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대손이 발생해도 대손 발생해서 작성하시고 대손금이 회수해도 대손 발생해 작성하는데 다만 발생일 때는 1번부터 7번까지의 적당한 예를 선택을 하면 되지만 회수일 때는 8번의 기타 입력을 선택해서 대손금 회수를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에 보면 유월경과 소액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출채권이 실제로 대손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액채권은 6개월만 지나도 자동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 소액채권 기준이 30만 원이죠. 30만 원까지는 6개월 지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격시험은 그게 중심이 안 되겠지만 제가 실무적인 예제를 하나 드린다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 채권이 있고 매출 채권 외상 매출을 받으림 있고 대손이 발생하면 이론적으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보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매출 채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세법 기준 자체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다시 하면 거래처에 돈 언제 줄 거냐 전화도 한 번씩 하고 돈 달라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한 노력이 표시가 내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실물을 볼 때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가 돈 잘 안 주면 시간 좀 지나면 돈 회수 지급해야 된다. 언제까 돈 줬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도 하나도 보내시고 전화했다. 그걸 메모도 조금 해주시고 그러한 노력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손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하시고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습 작업을 지금까지 했었고요. 부가세 부속 서류가 종류가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 보셨고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값도 시작해서 전체 서류 다 했었죠. 네,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네, 이 건물주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의제매입, 재활용 폐자원, 대손세액 공제 했고요. 마지막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는 사실은 저희가 앞쪽에서 과세매출 이용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내용은 다 보셨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련된 부가세 기본적인 작업이 다 끝나고 신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고에 관련된 부가세 신고와 회계 처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실무적인 내용들은 말은 실무라고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실무보단 이론 내용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속 서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실 때는 실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부속 서류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부가세 신고
회계 처리 마찬가지 작성된 부속 서류를 토대로 작성된 부가세 신고서를 토대로 어떻게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회계 처리하냐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좀 학습을 신경 써서 마무리를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하셨던 학습하셨던 각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들은 반복 학습을 좀 해 두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회계 처리로 연도가 다시 학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부가세 신고 회계 처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